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으로 줄기는 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도 감소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대책 회의도 이번 주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사흘째 2,000명 아래로 일단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말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도 최근 일주간을 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한 2,489명에서 1,963명, 한 20% 정도 이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또 월요일 0시 기준으로 해서도 한 20% 추가적인 감소가 있는 것 같아서 평균 확진자 수는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네. 언제까지 감소세가 유지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6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망이 많지만 그 중에서 40대도 4분, 30대, 20대도 각각 1명씩 젊은 층에서 사망도 최근에 꾸준히 있고 또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역시 뭐 40대 49명, 30대 32명 뭐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아직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다 물론 예전만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계속 확진자를 줄이고 특히 미접종자군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위중증이나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노력들은 앞으로 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단풍철 이제 관광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워낙에 추석 연휴 때 여파가 컸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9명에서 5.5명으로 발생률이 좀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다른 인천이나 경기보다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10만 명당 6.9명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다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네.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률이 2주 전에 1.2명에서 1.4명 정도 주간 발생률이 약간 증가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휴 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신 여파보다는 아마도 지역사회 감염, 최근에 이제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좀 확진자가 많이 확인되면서 나타내는 양상이라서 일단은 연휴로 인한 많은 이동, 특히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어떤 뚜렷한 확산세가 관찰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아마도 이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 위주로 또 야외 활동 위주로 또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잘 지켜주시면서 좀 이동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이번 연휴의 영향은 이번 주 나타나는 평일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한 확진자 확인세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아직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신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도 상당히 좀 감소를 했잖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그리고 말씀하신 중증화나 치명률 예방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한 82% 네.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또 치명률, 그 사망이나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도 거의 94%, 97% 가까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80대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한 50%대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도 한 80% 정도로 9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 위주로 백신 접종을 미접종자분들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또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스터샷 접종을 서둘러야 되겠고 또 이분들 중에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를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우리가 대비를 잘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번 주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역 정책을 결정하고 세부안을 시행할 때, 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고 만들어나고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네 개의 분과를 나눠서 보다 좀 분과별로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존에 이제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보다 좀 확대하고 또 이제 민관이 협동하면서 이제 사회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자체가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19 특히 이제 델타 변이의 속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상 회복을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수능 뒤로 미뤄달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미접종자들이 많고 델타 변이는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고 백신의 예방접종 효과를 조금 더 떨어뜨린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한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미접종자 중심으로 언제든지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뭐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 그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중에는 고위험군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예방 접종을 했지만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도 95% 이상 아주 좋지만 일부는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수능 시험 당일에 또 큰 격리 조치를 당하거나 시험을 보는데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방 접종을 충분히 하셨지만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돌파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피해를 우리가 좀 최대한 보호해주는 노력들이 전 국민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재택 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택 치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전히 코로나19는 미접종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분이 생활치료센터로 갈지 아니면 재택치료가 가능할지 네. 특히 미접종자분들은 굉장히 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예방접종률이 좀 높아져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일부 이분이 격리장소를 이탈했을 때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재택치료로 지역사회에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웃분들이 많은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또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조금 더 담보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또 이분들을 우리가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 그리고 질병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얼만큼 잘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이분들을 해당 지역 의료기관으로 빨리 병상 배정을 하고 이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송 체계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재택 치료가 이제 확산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계속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죠. 지적도 네. 나오고 있고요. 또 가족이 확진된 후에 또 이 동거 가족들은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밀접 접촉자, 특히 이제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 최종 접촉일로부터 이제 14일간 이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기존 밀접 접촉자 관리 방안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이제 수동 격리를 하면서 7, 8일 후에 PCR 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밀접 접촉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엄격한 격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네. 자기 증상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또 이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대면 접촉을 좀 최소화하시면서 수동 격리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동거 가족 중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침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수동 격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종 완료를 하신 분이 동거 가족이 네. 확진자와 같이 계시게 되면은 그만큼 동반된 격리 기간도 따라서 증가될 수가 있어서 예. 아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시설 격리, 동거 가족이 특히 이제 이 정도의 자가 격리와 수동 격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재택 치료를 할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지를 아마 추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제 아직 77.7%가 이제 1차 접종을 맞으셨지만 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아직 10%가 접종을 안 하고 계신데 1차 접종률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서 더 증가하는 율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신규로 이제 접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실 때는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미리 하고 인원 배정과 날짜를 정해서 방문을 하셔서 예방 접종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종자가 언제든지 원하시는 날짜에 당일에 바로 예방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약된 상황을 봐서 예방 접종 바이아를 개봉했는데 이제는 이제 미접종자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백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예약 없이 바로 당일날 방문하셔도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면 당일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방침이 바뀌었고 그것도 예정보다는 일주일 당겨서 보다 조기에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알아봤는데요. 이 16세, 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생각보다는 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의학적으로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성인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 이제 흔한 것이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 또 이제 드물지만 면역 질환이나 뭐 혈액 질환,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화 위험,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신 경우가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중증의 어떤 면역 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해도 되지만 네.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또 예방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또 예방접종 횟수도 우리가 파이자 기준으로 3주 간격으로 2회를 하지만 2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한 소아청소년도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혈액 질환이 있어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질환,
있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사 후에 출혈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는 바늘로 이제 신중하게 접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약물 복용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 학생의 어떤 기저질환에 맞는 예방 접종을 하도록 산전에 충분한 상의와 또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보다는 부작용이나 이런 증상의 위험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높지는 않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88만 명 대상으로 수험생이 맞아 보니까 그 중에서 15명 정도가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발생한 15명 모두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다 회복이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한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심낭염의 증상이 좀 의심이 되는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겠고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활동 같은 것을 좀 자제하고 안정하는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